박지에서 뜰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 파부침주. 파부침주는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와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전략으로 배를 불태우고 취사독구를 부숴 병사들이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선 결단과 용기의 상징이며 고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략과 리더십의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사건의 전개. 진시황 사후, 진나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항우는 진나라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과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항우는 전투에 앞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병사들에게 오직 전투에서의 승리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의 파부침주. 중국 문학에서 파부침주는 영웅적 결단과 희생의 테마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 소설, 극작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왔으며 항우의 이야기는 특히 용기와 리더십의 모범으로 간주됩니다. 예술 작품에서는 이 결단이 갖는 드라마틱한 요소와 인간 정신의 극한 상황에서의 흥기와 결심을 강조하여 표현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파부침주. 현대사회에서 파부침주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첫째, 개인적인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병력 전환, 심각한 질병 극복, 중대한 개인적 변화 등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관찰됩니다. 둘째,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가들이 실패 후 재기를 시도할 때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기회를 향한 열정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학문적인 해석과 연구. 학문적으로 파부침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스트레스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집단의 동기부여와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역사학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고대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합니다. 파부침주의 현대적 적용 사례. 실제 사례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초기 자본을 모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자원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실패할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큰 보상을 얻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극단적인 사건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부침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우리 각자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과 49세의 나이로 객사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항우란 청년도 24세 나이에 천하를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킨다. 항우는 채 3년도 안 되어 반란을 제압하고 패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게 된다. 나중에는 유방의 도전을 받아 결국 역전패를 당해 평가가 절하되지만 항우의 병법가로서의 천재성을 깎아내리지는 못한다. 진시황의 사후에 항우가 진나라에 반대하는 연합군의 한 축으로 싸울 때의 이야기다. 초나라를 이끄는 그는 당시 조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는데 조나라의 군대는 거록이라는 곳에서 진나라의 대군에 포위당한 채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항우는 군대의 일부를 구원병으로 보냈으나 그 정도 병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전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항우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 군을 구하기로 한다. 조나라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록에 가기 위해서는 황하를 건너야 했는데 항우는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한다. 휴대용 식량 3일분을 준비하라고 한다. 취사도구도 모두 부수어버리라고 군령을 바라는데 과연 병법가다운 작전이었다. 이를 파부침주의계라고 한다. 가마솥을 부수고 배를 불태워 가라앉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를 전군에 선포한 것이었다. 3일 안에 적을 퇴치하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과연 항우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거록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초나라 군사들은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무찌를 만큼 사기가 높았다. 적장들은 전사하거나 자살했고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초군에 응하여 10여 개의 다른 독립부대들도 참가했으나 감히 전투에 끼어들지 못하고 각자의 진영에서 초군의 활약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진나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난 뒤 항우가 각 제후군의 장수들을 불러들이자
장수들은 모두 무릎걸음으로 나오며 감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때부터 항우는 제후 연합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진나라 장수가 저항을 포기하고 투항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승리를 거둔 항우는 진나라를 반대하는 연합군의 1인자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나이 26이요. 군사를 일으킨 지 2년 만이었다. 후한서에는 죽음 속에서 활로를 찾으라.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단호한 결의로 싸우고자 할 때 길이 열리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영적인 적들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암흑 같은 나날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난관으로 영적인 전쟁을 쉬고 싶을지 모른다. 자녀 문제로 힘든 날들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우처럼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세상에 두고 온 것에 결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두 버려야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 자존심도 명예를 추구하려는 경향도 부유한 자가 되려는 욕망도 다 버려야 한다. 심지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조차 버려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마치 파부침조의 계로서 나아가야 한다.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된다. 성경 속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고대의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뛰었다. 때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버려야 할지 모른다. 항우의 군대처럼 배를 가라앉히고 손마저 부수어 앞으로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곧 있게 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강을 건너고 나면 다리를 끊으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모인 패거리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게 마련이다. 패거리의 맹주는 부하나 동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맞수를 제거하고 부하나 동료들은 맹주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이때 패거리의 맹주는 동료들이 사리사욕을 챙겨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며 악행을 저질러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적수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이루면 패거리 내부에서는 반드시 분열이 생기게 된다. 이때 패거리의 맹주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거나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거나 공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도왔던 동료들을 과감히 도려내버린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위가 낮은 자가 권력이 막강한 자에게 빌부터 점차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다가 일단 서로의 권력이 막상막하가 되면 이전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모함해서 쫓아낸다. 편지 한 장을 구실로 삼은 아청꾼. 중국 송나라의 왕안석은 변벽을 추진하면서 여해경을 가장 믿을만한 신복이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로 보고 신종 황제에게 그를 중용하도록 여러 번 추천한 후 조정의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여해경과 상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변법의 모든 항목들은 여해경이 명문화한 후 조정에서 반포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해경은 평소 옳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변법이라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려 하였다. 이런 여해경의 꿍꿍이는 뛰어난 통찰력이 있던 대신인 사마광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사마광은 신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여해경은 결코 대단한 인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왕안석이 천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이는 모두 여해경이 저지른 짓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광은 계속 말을 이었다. 왕안석이 현명한 인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여해경을 신임한 건 잘못입니다. 여해경은 간사한 소인배에 지나지 않으며 왕안석이 여해경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한다면 천하 사람들은 왕안석과 그를 간사한 무리로 싸잡아 비난할 것입니다. 나중에 사마광은 여해경에 의해 조정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사마광은 도성을 떠나기 전에 왕안석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다. 여해경 같은 자가 대신께 위탁하는 것은 오로지 변법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구실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신의 말에 곧이곧대로 따르겠지만 대신께서 권세를 잃게 되면 곧바로 배반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안석은 사마광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상의 직무를 그만두어야 했을 때 몇 년 동안 여해경이 자신을 아버지 대하듯 했으니 분명히 변법도 차질 없이 수행해가리라 믿고서 그를 부재상으로 적극 추천하였다. 여해경은 과연 흉악한 자였다. 왕안석이 세력을 잃자마자 그는 즉시 왕안석을 배반했다. 재상 자리를 빼앗는 것도 부족해 행여 왕안석이 다시 조정에서 정무를 볼까 걱정되어 그를 모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왕안석의 두 동생을 큰 사건에 연루시켜 죄명을 씌워 먼 곳으로 보내더니 계속해서 악랄한 손을 왕안석에게 뻗치기 시작했다. 여해경이 쓴 방법은 참으로 악독했다. 왕안석이 한 번은 어떤 정사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자 여해경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이 일은 일단 황상께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해경은 무슨 꿍꿍이인지 이 편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 나중에 권력을 잡은 여해경은 편지를 황제에게 건네며 왕안석이 황제를 속였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 황제를 속인 죄는 가벼우면 좌천이나 파직, 무거우면 참수까지 당할 수 있는 대죄였다. 여해경은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안석, 여해경과 동시대 사람인 소철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해경은 왕안석의 신복 노릇을 하며 항상 왕래하였다. 그러니 왕안석이 그에 대해 의심을 가질 리 만무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들어있는 편지도 별 생각 없이 써주었다.
그러나 여혜경은 평소에 이런 말들을 그대로 적어두었다가 권력이나 이익을 다투어야 할 때가 오면 곧바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 증거로 내보이며 상대를 사지로 몰아버리곤 했다. 개되지도 하지 않을 이런 비열한 짓을 여혜경은 거리낌 없이 한 것이다. 여혜경의 경우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무리는 관료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상대가 세력이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태세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의 실언이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모아두어 나중에 그를 공격하거나 모함할 때 좋은 무기로 쓴다. 겉으로 드러난 적은 대비할 수 있으나 이처럼 신복이나 동료의 얼굴을 한 적을 대비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사적으로 오간 편지에서까지 몇 마디 말을 뽑아낸 다음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상대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이는 단지 흉악한 개인의 행위가 아닌 일종의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관료사회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의 실언이나 실수, 심지어 정상적인 언행까지 긁어모으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있으며 어떤 기구나 관원들은 이런 언행을 보존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고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경우 보관해둔 것들을 과장하고 왜곡하며 포를 쏘듯 줄줄이 쏘아댄다. 만약 그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연주를 총동원하여 그런 언행들을 까발리도록 한다. 이 지경에 이르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쓴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침대 위에서 오간 은밀한 말까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며 공격을 받은 사람은 무시무시한 악한 이자 영원히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 배은망덕. 1548년 10월 북경의 채시구에서 60을 넘긴 한 노인이 목을 내밀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람은 명나라의 명신인 하원이었으며 그를 죽음으로 몬 사람은 하원 자신이 발탁했던 엄숭이었다. 하원과 엄숭은 간서성 출신으로 고향이 같았다. 하원은 엄숭보다 2살이 어렸으며 진사시험에 합격한 것은 엄숭보다 12년이 늦었고 등수 역시 엄숭보다 낮았다. 그러나 벼슬길만은 엄숭보다 훨씬 빨라서 하원이 재상에 임명되었을 때 회갑에 가까운 나이였던 엄숭은 남경에서 아무 권력도 없는 한직에 머물러 있었다. 엄숭이 조정으로 올라온 것도 수하에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하원이 동양 사람인 그를 예부상서로 발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엄숭은 자신을 등용한 하원을 주인처럼 순순히 따랐다. 하원의 것이라면 어떤 말이나 계획도 모두 받아들이는 식으로 아첨을 일삼아 호감을 산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야심이 남달랐던 엄숭이 어찌 일개 예부상서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가 원한 자리는 재상이었고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원을 밀어내야 했다. 속셈이 많고 교활했던 엄숭은 하원의 곁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를 제거할 계획을 차근차근 꾸미고 있었다. 학문이나 정치적 재능이 하원에 미치지 못했던 엄숭이 어떻게 권력의 각 축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원이 갖추지 못한 한 가지 능력, 바로 아첨에 도가 텄기 때문이다. 성품이 강직했던 하원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는 법이 없었는데 황제와 관련된 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도교에 푹 빠진 가정 황제는 도사가 입는 옷을 만들어 대신들에게 주면서 그 옷을 입고 조정에 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나 하원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황제의 불만을 샀다. 이러한 하원과 달리 엄숭은 황제 앞에서 항상 몸을 구부리며 충직한 개처럼 행동하고 황제가 분부한 일이라면 먹거나 잠자는 것도 잊고 꼭 이루어내어 황제를 흡족하게 했다. 또 황제의 주장이 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곧바로 그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황제는 점차 하원을 멀리하게 되어 세 차례에 걸쳐 하원에게서 수보 대신의 직을 면직하였다. 반면 엄숭은 날로 지위가 오르더니 결국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가정 25년, 네 번째로 수보 대신에 오른 하원은 몽고에게 점령된 하투 지역 문제를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정 황제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엄숭은 이때가 하원을 완전히 몰아낼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그래서 황제에게 글을 올려 하원이 공적만 노리는 장수들과 결탁하여 거짓으로 전공을 보고하고 군량미까지 빼돌렸다는 모함을 하였다. 결국 하원은 사형에 처해졌다. 하원의 억울한 죽음은 조야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분한 마음을 표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민요도 유행했다. 가증스러운 엄숭, 하는 일마다 속이는 짓뿐이네. 물끄러미 개를 바라보며 기어가는 때만 노린다네. 가증스러운 엄숭, 하는 일마다 속이는 짓뿐이네. 선악은 결국 대가를 치르는 법. 이르고 늦고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엄숭은 86세의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아들은 차명에 처해지고 손자는 군대에 끌려가고 가사는 몰수되었으며 자신은 관직을 빼앗기고 평민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을 놀랄 만한 엄청난 재부를 쌓았지만 파직된 후에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몸을 쉴 집도 없이 사당에 깃들어 살다가 시신을 덮을 관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말았다. 이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 선과 악은 결국 대가를 치르는 법이라는 말이 과연 틀리지 않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